안녕하십니까? 인문학 강좌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최영갑입니다. 인문학이란 말 그대로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 영역입니다. 자연과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자연 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인데 비해 인문학이란 인간의 가치 탐구와 표현 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문입니다. 이런 인문학에 대해서 세간에서는 흔히 인문학 열풍 또는 인문학의 위기 또는 인문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의 핵심에는 반드시 동양의 정신이나 동양의 철학 그리고 유교라고 하는 고갱이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의 원형인 공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 가늠기 힘든 긴 시간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더욱 빛을 발하는 유교 그리고 공자. 그 인문학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힘과 지혜로 익히고자 합니다. 그것이 이번 유교 인문학 강좌의 본질이며 목표입니다. 논어 제일 첫머리인 하기편에는 하기 시습지면 불역여로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공자가 그만큼 학문을 중시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대부분 겸손했던 공자가 학문에 대해서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는 호학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논어 위정편에서는 15살에 학문에 뜻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공야장편에서는 10집이 사는 작은 마을에도 나처럼 충성스럽고 신의가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겠지만 나처럼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다니 요즘으로 말하면 겨우 중학교 2학년 나이에 불과한 일이니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주역을 읽을 때는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읽었다는 위편 3절의 고사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공자의 학문에 대한 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공자가 말하는 학문은 단순하게 글을 읽거나 지식을 함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실천하고 여유가 있으면 학문을 하라는 것이 바로 공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지식 위주의 공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공자는 오히려 지식이 많으면서 겸손하지 않거나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더 문제라고 말씀했습니다. 논어에는 사실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실천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귀결됩니다. 송나라의 학자인 정자도 논어를 읽을 때에 논어를 모두 다 읽고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고 논어를 다 읽고 난 뒤에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깨닫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논어를 읽고 전체적으로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손이 발이 절로 춤추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기쁨에 찬 사람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깨우침과 실천의 깊이에 차이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지식은 공허하고 실천이 없는 말은 쓸모없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실천의 바탕은 바로 도덕에 있고 교육이나 정치도 모두 도덕적 실천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모쪼록 이번 유교 인문학 강좌가 지식의 충족에 그치지 않고 더 깊은 사유와 실천의 세계로 나아가는 단단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이제
이 유교 인문학 강좌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교 인문학 강좌를 맡은 총신대학교의 정기훈 교수입니다. 오늘 제 강의 제목은요, 음양오행 사상과 유교 문화가 되겠습니다. 음양오행 사상, 음과 양, 그 다음에 오행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을 음양과 오행의 하루하루를 밟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먼저 양과 음이죠. 일요일과 월요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화, 수, 목, 금, 토, 바로 5개의 행성이죠. 태양 사이에 있는 5개의 행성이 화성, 목성, 금성, 토성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자연, 우주, 별 이런 천체에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인력과 힘과 그런 것들의 관계성을 우리 인간의 관계에다가 이렇게 대비시킨다 할까요? 상징화시켜서 우리 인간의 철학을 만들었고 사상을 그렇게 집합을 시킨 것이, 집결을 시킨 것이 우리 동양 철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음양이 오행으로 분리되는데,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음과 양, 차갑다, 덥다, 뭐 남자다, 여자다, 하늘과 땅이다, 이런 어떤 대비적인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음과 양으로 분리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그런 습성들을 정과 반으로 놓고 있고요. 그것을 다시 합치해서 또 다른 정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또 다른 정이 만들어서 또 다른 반을 만나서 또 합이 되고, 또 그 합이 다시 또 정이 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변증법이라고 놓고 있는데, 사실 동양의 음양오행 사상은 변증법적인 그런 인류의 사고틀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동양의 음양오행 사상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주역이 만들어졌던 것이 이런 그 하은주 시대의 그 어떤 하나의 논리에서 나왔던 것처럼, 바로 춘추 전국 시대에 많은 철학 이론들이 나온 가운데 음양가라는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전에 한의학이라든가 인간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접근 방법 가운데서도, 바로 황제내경 같은 데서도 이 음양오행 사상을 인체를 분석하는 중심 어떤 그 이론으로 놓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주역 같은 데서는 토를 오행에 4로 나눈다면은 동서남북이라든가 전후좌우라든가 이런 방향성을 넷으로 놓고 그 중간에 토를 놓습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중심에 토를 놓는 것보다는 화를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가 오장으로 따지면 심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심장에서 출발된 동맥과 정맥, 또 그것을 따라 흐르는 경락이라고 있습니다. 이 경락을 중심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심장을 중심으로 놓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음양과 오행을 중심으로 국기를 만든 나라가 유일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태극기 할 때 태극기의 위에 있는 빨간 부분들은 그 양이 되고, 또 아래에 있는 파란 부분들은 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곤감리, 이 네 구퉁이에 하늘과 땅과 물과 불을 상징하는 건곤감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양력을 중심으로, 태양력을 중심으로 하는 24절기가 있는데요. 24절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봄철의 시작을 입춘으로부터 시작해서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까지 6개씩,
그래서 4계절을 24개의 절기로 나눠서 입춘, 우수. 그게 보름 간격으로 이어집니다. 입춘이라고 하는 입자의 글자는 설입자가 되는데요. 사실 설입자의 위에 있는 여섯 육자의 글씨는 밑에 하나의 그 받침대랄까요? 이 바닥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의 원리입니다. 하나의 칼라죠. 자기의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선다라고 할 때 사람이 큰 대자처럼 서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모방자처럼 서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섯 육자처럼 서 있는 것은 윗상자, 한일자 위에다가 점을 찍은 윗상자에다가 여섯 육자는 하늘의 원리를 사람이 어떤 것을 이렇게 받아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말하죠. 그 모습이 하나의 원리랄까요? 하나의 논리에 딱 들어맞을 때 우리는 설립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입춘이라는 말은 들립자가 아니라 설립자가 되는데 바로 봄 기운, 봄의 칼라가 완연하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입춘 다음에는 우수가 되죠. 비가 제법 내립니다. 경칩, 개구리도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그 칩과에서 깨어난다. 놀라서 깨어난다. 그래서 놀랄 경자에다 칩과할 칩자, 경칩. 그 다음에 낮과 밤의 길이가 동일한 춘분이 됩니다. 3월 21일경이죠. 그리고 그쯤에서 보름쯤 지나면 4월 5일이나 6일쯤 되면은 청명이 됩니다. 식목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고구, 곡식에 비가 촉촉이 적셔지는 고구가 되고요. 여기까지를 우리는 봄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구라는 계절은 모든 농사를 짓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철을 바라보는 사람, 철이 든다고 합니다. 철이 든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철이 든다는 건 농부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오후쯤엔 비가 소나기 올 것 같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부터 이렇게 서둘러서 물꼬를 틉니다.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이 비가 올 때 시작하면 늦는 겁니다. 바로 시간과 공간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봄철, 여름철 이라고 할 때 시간을 말합니다만요. 그것이 공간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크로스로 시간과 공간이 함께 만나는 것을 우리는 종합적으로 철이 든다고 말합니다. 그걸 알아보는 것, 상황 파악을 잘한다는 뜻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구라는 시기쯤에 이전에 만약에 무슨 이파리를 딴다, 찻이파리를 딴다, 그러면 고구 전에 따기 때문에 우전이 되겠습니다. 우전. 그걸 우전차라고 말하죠. 그 크기로 말한다면은 참새 혓바닥만큼 자랐다. 그래서 참새 작자에다 혀설자를 써서 작설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작설차는 시기로 말하면 우전이다. 그래서 우전차나 작설차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많은 농부들이라든가 이 자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종류의 시간과 공간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의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음양오행사상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봄, 입하, 소망, 망종하지, 소서, 대서, 여름,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가을,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한, 대한, 여기까지가 겨울. 그래서 추나 추동의 계절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계절들은 되게 15일 내지 16일 단격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15일로 하면 360일이고요. 16일이 되면 365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조차도 이 자연의 순환의 원리에 의한 인간의 농사 또 사회생활 모든 것들의 흐름들을 이런 바로 4가지 절기로 나누는데 4가지 절기가 바로 오행사상에서의 토를 제외한 나머지 목, 화, 금, 수를 중심으로 한 4가지 계절을 분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행의 이제 어떤 상징적인 구조를 지금 방위와 계절을 중심으로 먼저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동쪽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항상 생각합니다. 동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뜨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그려놓고요. 나무 사이에 해가 뜨는 거죠. 이게 동입니다. 동이라는 글자가 나무 목자 뒤에 해가 그려져 있는데 동이에요. 바로 태양이 뜨는 것을 중심으로
방위의 첫 번째를 상징하게 됩니다. 동. 그래서 양의 시작은 동이 되겠습니다. 동. 바로 동쪽이 양이 되고 그것이 오행으로 따지면 목이 되겠습니다. 목. 목 이꼴 동. 그리고 그 태양이 약간 남쪽으로 기울어서 서쪽으로 넘어가는데 그 두 번째는 남쪽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화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중앙에 다시 토로 들어왔다가 서쪽으로 가죠. 근데 토는 중앙에서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한다 그럴까요? 센터 역할을 할 뿐이지 그 방위 전체에 하나의 5개의 하나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라고 보고 있고요. 계절로 따지면은 그것을 왕계라는 말을 씁니다. 임금왕자인데 일본 사람들은 거기다가 일본의 왕이다라는 뜻에서 날일자에다 임금왕자를 써서 그들은 임금왕자를 일왕이다. 그래서 그 왕자를 씁니다. 날일자와 왕자가 들어있는 왕. 그래서 계절로 따지면은 목은 방위로 따지면 동쪽, 반대 방위 쪽은 금이죠. 그럼 목, 금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 되고요. 또 남쪽은 화가 되는데요. 화와 북쪽 수는 서로 반대가 되는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런 계절이 되고 그런 오행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목과 금은 서로 실제로 나무가 쇠조각, 칼, 뭐 도끼, 톱 이런 거에 의해서 서로 반대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상극이라고 말합니다. 또 밑에 있는 남쪽에 화가 북쪽에 있는 수와 또 서로 상극의 관계에 있습니다. 불이 나면 물로 끄지 않습니까? 불을 물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는 목과 금으로 생각을 하시고 남과 북은 화와 수로 생각을 해서 그 가운데 중앙에다가 토를 집어넣으면은 목, 화, 토, 금, 수. 다시 수가 목이 되고 이렇게 해서 5가지가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상생이라고 말합니다. 상생. 목화토금수 상생. 그래서 계절로 따지면은 목은 봄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름은 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토는 환절기가 되겠습니다. 봄과 여름과 가을 각 계절마다의 중간에 역할을 하고 있는 환절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계절을 장하라고 해서 장마철을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계절의 중요한 그 어떤 터닝 포인트랄까요? 그런 전환점으로 볼 때 왕계라는 말은 환절기로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춘하 추동이라고 하는 4계절이 있는데 그 4계절은 목, 화, 금, 수라고 하는 그 4가지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각 계절마다의 환절기의 역할은 토가 하는데 그 토는 왕계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다. 자, 색깔을 방위 한번 역결시켜서 보겠습니다. 목이라는 글자는 푸른 색깔로 상징을 합니다. 자, 방위로 본다면은요. 제가 이제 그 서 있는 자리를 중앙이라고 보면요. 항상 앞쪽을 남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방부에서 나오는 이론이죠. 그래서 앞은 남쪽이고요. 뒤는 북쪽이 되겠습니다. 북이라는 글자도 보면은 두 사람이 등을 지고 있는 거의 모습입니다. 두 사람이 앉아서 등을 맞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 등 쪽이 북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왼쪽이 좌가 되고요. 좌가 동이 됩니다. 그래서 좌동우서 이것은 동양의 음양오행 사상과 방위가 아주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다 이렇게 통용되는 그 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에 서 있다고 칠 때 앞쪽은 남쪽 화, 뒤쪽은 북쪽 수, 왼쪽은 동쪽 목, 오른쪽은 서쪽 금, 가운데는 중앙 토 이렇게 그래서 목화 토금수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구려의 고분기, 그 땅속에 있는 고분이죠. 그 적석총, 고분에 들어가 보면은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네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동서남북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근데 벽화를 가만히 보면요, 사신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그 사신의 호위를 받고 저 세상으로 간다라는 측면에서 사신도가 있는데, 그 사신도에 보면은 좌청룡, 좌는 동이죠. 동청룡, 우백호, 서백호, 남주작, 북현무.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그래서 이 네 가지 그림이 사면에 그려져 있습니다. 청룡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색 용입니다. 백호라고 하는 것은 하얀 범입니다. 주작이라는 것은 원래 적이지만 붉은 주작입니다. 공작새도 아니고요. 여기 그 네 가지 동물 가운데 실존하는 동물은 호랑이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전부 상상의 동물입니다. 신화적인 동물이죠. 그래서 남쪽은 주작, 적작이 맞는데 적이라는 글자는 조금 발음이 기역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발음하기 좋지 않다. 그래서 주작, 붉을 주자로 주작을 하고죠. 북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무는 흑무인데 그것도 기역으로 떨어지니까 그것을 가물현, 거물현 뭐 이렇게 해서 현무라는 말을 씁니다. 현무는 몸뚱이는 뭐랄까요, 그 거북이, 거북이 몸뚱이처럼 생기고, 그 다음에 용의 머리, 꼬리, 팔, 다리 뭐 이런 것처럼 해서 좀 용이 긴 그 팔다리를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거북이에 이렇게 씌워져 있는 그런 모습이 현무가 되겠습니다. 주작이라는 것은 공작새 비슷하게 생긴 붉은색에 끝나는데 그것도 실존하는 새가 아니죠. 그래서 색깔로 따지면은 동쪽은 목은 청색이 됩니다. 청색은 녹색과 통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쪽은 화는 붉은 색깔이 되고요. 서쪽은 금은 흰색이 되는 거고요. 북쪽은 수는 검은색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토는 중앙은 황색이 됩니다. 그래서 빨강, 파랑, 노랑 요 세 개, 동쪽과 남쪽과 중앙의 이 세 가지 색깔을 빨파노, 채도를 나타내는 삼원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쪽과 북쪽을 나타내는 흰색과 검은색은 명도를 나타내는 흑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파노, 흑백 이 다섯 가지 색깔을 오방색이라고 부르죠. 이게 바로 모든 것들은 동양의 오행 원리에 의해서 이 상징 구조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 다섯 가지 색깔이 서로 상생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상극의 원리에서 움직입니다. 자, 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무가 타면은 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이 될 수 있는 건 전부 나무죠. 그래서 목이 화를 만들고, 그래서 목생화. 타고 남은 재가 흙이 됩니다. 화생토. 흙이 퇴적되고 누적돼서 광물이 되고요. 광물 사이에서 물의 액기스가 나오고, 물의 액기스에서 물이 또 어떤 그 식물들을 나무를 먹여 살리고. 그래서 목, 화, 토, 금, 수 순서로 돌아가는 것을 상생이라고 말합니다. 상생. 그거에 비해서 이 표에 보면은 가운데 그 별표 모양이 있는데, 별표 모양이 있는 것처럼 서로 마주 보면서 서로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보면은 금이 뭐를 이길까요? 나무를 이깁니다. 쇠가 나무 조각을 나무를 자르죠. 그럼 나무는 뭐를 이길까요? 흙을 파고 들어갑니다. 흙을 이깁니다. 흙은 뭐를 이길까요? 흙은 물을 제방을 쌓아서 막습니다. 물은 뭐를 이길까요? 풀을 이기죠. 불은 뭐를 이길까요? 쇠를 녹입니다. 쇠를 이깁니다. 그래서 금, 목, 토, 수, 화. 금, 목, 토, 수. 이런 것들이 상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생과 상극의 원리를 가지고 상징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거기다 연결시켜서 하는 겁니다. 한번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춘추라는 책에 이런 비슷한 그 예들이 나오는데,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가 싸우는데 A라는 나라는 100기를 가지고 나오고 B라는 나라는 1000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가 이겼는지를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오행의 원리, 상극의 원리에 의해서 이미 싸움이 끝난 걸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백색은 서쪽이죠. 금이죠. 청색은 동쪽이죠. 목이죠. 자, 금과 목이 어느 게 이길까요? 금이 이깁니다. 그럼 백기를 가지고 나온 나라가 이긴 겁니다. 그걸 요즘에 백기 들면은 뭐 패했다, 백기 들면은 졌다 이런 식의 그 항복을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백은 금을 나타내고 청은 목을 나타내기 때문에 금과 목이 부딪히면은 금극목 이런 개념으로 해서 금이 이긴다. 이런 그래서 그 계산을 머릿속으로 해야 됩니다. 백기 목 또 청기를 갖고 나왔는데 어디가 이겼다는 거야? 여기 빠진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고요. 그것이 이미 답이 나온 겁니다. 상생 상극의 원리에 의해서 거기에 대비되는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지고 살려주고 뭐 또 키워주고 이런 식의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오행에 갖고 있는 상생 상극이 되겠습니다. 이제 음양 오행을 인체에 연결시켜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인체. 자, 인체는 머리가 있고요. 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다리가 있습니다. 대개 팔다리는 부속된 걸로 보고요. 머리와 몸을 봅니다. 머리 부분은 하늘의 원리를 따는 것이기 때문에 둥글고요. 몸 부분은, 몸통 부분은 땅의 원리와 땅의 소산을 먹고 영양분을 취하기 때문에 네모나죠. 그래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고 사람은 서 있기 때문에 세모나고 천지인 삼재를 원방각, 둥글고 네모나고 세모난 원방각으로 표시합니다. 그걸 내려놓으면은 원, 그 다음에 네모방, 그리고 세모각.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얼굴 부분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코 부분이 있고 입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 부분에도 두 부분이 있습니다. 흉부, 복부. 자, 코로 들어간 거는 흉부로 들어가고요. 입으로 들어간 것은 복부로 들어갑니다. 흉부로 들어가는 것은 심장과 폐장이 되는데요. 심장은 양이고 폐장은 음이 됩니다. 자동차로 따지면은 심장은 엔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폐장은 라지에타가 되겠습니다. 냉각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양이 코로 들어간 것이 음양인데 코 들어간 건 뭘까요? 기체죠, 기체. 입으로 들어간 건 뭘까요? 액체입니다. 혹은 건더기죠. 그래서 이 고체나 건더기나 액체 같은 것들은 입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위장을 통해서 간장과 신장과 이런 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장부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과 코를 나눌 때 형이하와 형이상으로 나누는데요. 형이상은 말리일리자요. 말리일리자. 형이상자 위지도요. 형이하자 위지기라. 형이상은 말리일리자라는 것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인중과 영양, 그것이 말리일자라는 글자죠. 형이상, 말리일리자 위쪽은 형이상이고요. 말리일리자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형이하죠. 형이상은 위지도로, 도를 말하는 거고 형이하는 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이상학적이다. 그러면은 동도서기론, 그러면은 동양의 철학, 동양의 정신과 서양의 물질 문명, 기술 이것을 믹서시키자 하는 것이 형이상과 형이하를 맺는데 형이상은 도가 되겠습니다. 인간의 정신 세계를 가르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기체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흉부가 형이상의 세계고 또 복부가 형이하의 세계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볼 때 오장에는 간신비패신이 되는데요. 간이라고 하는 것은 목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다스리는 데입니다. 신장. 걸러내고 정화작용을 시키죠. 피를 맑게 시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신장이 되겠습니다. 신장이 제일 밑에 있죠. 신장이 쏘아 올리는 거. 신장이 콩과 팥처럼 생겼다 해서 콩팥이라고 말하고요. 신장은 두 개가 있습니다. 신장의 위치는 우리 지금 말하는 오장 중에서 제일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신장에서 걸러진 그것의 일부분이 물이 돼서 그것이 방광에 가서 모였다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과 신장, 신장에서 걸러진 피들이
간장에서 새로 만들어진 피와 합쳐져서 심장으로 올라가는 피의 순환 원리는 그렇습니다. 맨 밑에 신장이 있고요. 그 위에 간장이 있고요. 그 위에 심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이하학적인 또 내지는 복부에 해당되는 것은 신장과 간장이죠. 베이스죠. 신장과 간장이 잘 이루어지면 신간 편하다고 말합니다. 신간 편하다. 그래서 신간이 편해지려면 신장과 간이 좋아야 됩니다. 자, 신장과 간장이 올라와서 또 폐와 심장에 있는 더운 피와 폐의 그 작용이 만들어져서 피를 돌리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육부가 있는데요. 간은 간담이 서늘해졌다. 간담, 심소장, 비위장, 그 다음에 폐대장, 그 다음에 신방관, 신장방광 이런 식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각 이렇게 그 좌우하는 움직이는 어떤 그런 감각기관들도 있고요. 그것을 5개로 딱 나눠서 말합니다. 우리가 맛을 할 땐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이런데 아주 매운 걸 잘 먹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폐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폐가. 그래서 막 매우면 훅 하지 않습니까? 폐가 좋은 사람들이. 다른 말로 폐가 좋아지려면 매운 거를 잘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우리 몸에 어떤 걸러낸다 할까요? 정화작용을 시킨다 할까요? 그런 거는 뭘까요? 짠맛이죠. 그러니까 짠맛에 민감한 것은 신장이죠. 짠 거를 너무 과다하게 먹는다. 그러면 신장이 망가집니다. 신장이. 그런 식으로 간이 좋으신 분들은 어떤 거를 잘 먹을까요? 신 걸 잘 먹습니다. 신김치, 신음식 잘 먹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이런 그 발효식품, 신음식들을 잘 먹고 좋아하기 때문에 간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하고 또 간이 어떤 부분에서 담즙과 연결을 해갖고 사람의 지방분 같은 거라든가 이런 또 음식물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니까 술, 알코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은 간에 부담이 오죠. 그래서 간이 더 이상 역할을 못하게 될 때 간이 굳어집니다. 이게 간경화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간이 처리를 다 못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한 군데 몰아놨을 때 그것을 우리는 지방간이라고 말하죠. 지방을 분해시키는 담과 담즙으로 지방을 분해시키는데 그것을 못했을 경우에 우리는 지방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으로 근데 우리가 맛있다라고 할 땐 대체적으로 단맛을 말합니다. 단맛이 문제가 되는데 단맛 때문에 당뇨도 생기고 우리 그 어린아이들 소화비만 같은 것도 다 단 걸 많이 먹기 때문에 생기는데요. 그 단맛을 끌어당기는 힘은 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장이 기본적으로 모든 음식을 끌어당겨서 또 분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단맛이 가장 일차적인 맛있다라고 할 때는 단맛을 지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신장이 나빠지면은 신장은 물을 조절하고 신장의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청각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귀가 신장이 안 좋으면은 나이가 들어가면 신장이 안 좋아지는데요. 제일 먼저 그 무너지는 데가 간장입니다. 간, 심, 비, 폐, 신 순서되는데요. 40대부터 따지면 40대는 간이 나빠지고요. 그 다음에 50대는 심장. 그래서 고혈압, 뇌졸중 같은 것도 50대에 많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60대 비, 70대 폐, 80대는 신. 80대가 돼서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은 전립선이라고 하죠. 여자분들은 요실금이라고 하는데 요실금 전립선이 80대 가서 안 나타난다고 하면 사실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80대가 되면은 신장이 나빠지게 되는데 이 신장이 나빠지는 것을 이 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힘을 우리는 정이라고 말합니다. 정. 그래서 정력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했던 어떤 성적인 것이 아니라도 사람이 굉장히 힘있게 어떤 일을 한다. 이럴 때는 우리는 정력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장이 힘입니다. 신장에서 쏘아올리는 힘이 가장 중요한 힘인데요. 마치 인공위성을 본다면요. 인공위성의 이제 우리의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인공위성의 본체가 되겠습니다. 근데 본체를 쏘아올리는 그런 추진체가 있는데요. 그 추진체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의 몸뚱어리죠. 그래서 그 인공위성을 쏘아올려 갖고
이 대기권 밖에 무중력 상태에다가 그 본체를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추진체는 밑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질 때 거기에서 나오는 이 떨어져서 나오는 그 부분들이 우리 몸뚱어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꼭대기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이렇게 올라가서 붙어 있는 건 뭘까요? 붙어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인공위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두뇌죠. 형이 상학이죠. 신. 그래서 정기신의 방법대로 가는 것입니다. 정기신. 이 배는 이제 그 정이 치고 올라가서 복 흉부에 기가 만들어지고요. 기가 우리의 신의 경지까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 되는데요. 그래서 정기신이 합쳐지면은 그것을 기자를 생략하고서 정신이 되는 겁니다. 정신. 정신이라는 말은 사실은 마인드나 이런 그 보이지 않는 세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탕은 동양에서의 바탕은 정이 기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해야 됩니다. 자, 우리 신유학에서 음양오행 사상을 받아들인 최초의 인물은 누굴까요? 예, 송나라 때의 주렴계입니다. 주렴계 하면 많이 생각나는 것이 태극도죠. 이게 그 지금 도표에 나오는 태극도. 태극도에 보면은 무국이 태극, 무국이면서 태극이라고 되어 있어요. 태극과 무국의 차이는 태극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극단의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극단의 것이 태극이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숫자 놀이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수가 뭐냐? 어떤 조, 그 다음날 경, 해, 뭐 이러면서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렇게 따져보면 무한대의 숫자가 나오는 건 무한대의 숫자에 대한 그 명칭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간이 규정 지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태극이 되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 이상의 것이 없는 게 아니죠. 그것은 무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극이면서 무국이다라는 동시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음양과 나눠지고 오행이 나눠지고 다시 음양의 원리에 의해서 남녀가 나눠지고 오행의 원리에 의해서 만물이 나눠진다. 그래서 이것이 반복되는 거죠. 무국태극, 음양, 오행, 남녀, 만물 이 한 그림이 바로 신유학의 기초가 되고 있는 주렴계, 염계, 주도니의 태극도설이 되겠습니다. 이 태극도설의 도설로 인해서 이 동양 철학, 특히 주자학, 또 대한민국 우리 조선의 성리학 이것이 그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태극은 머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기는 양 어깨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기. 그래서 이 가운데 심이 있죠. 자, 성입니다. 태극은 인간으로 따지면 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따지면 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기가 있는데 이 라인으로 나오는 그 태극의 성의 어떤 원리가 있고요. 또 이 기라는 라인으로 나오는 성이 있어요. 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철학에서도 말하는 형상입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진료입니다. 매트리얼이죠. 형상이라는 것은 폼입니다. 이데아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원리를 규정하는 것이 이고 그것이 갖고 있는 진료, 형체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기가 되겠습니다. 자, 인간의 본성이 있는데 이 기, 육체의 어떤 욕심과 육체의 정욕과 이런 것을 타고 내려오면 그것이 칠정이 되고요. 순수한 이것을 본연지성이라고 합니다. 본연성, 정신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양심적이고 영적이고 이런 것을 타고 내려오면 그것을 우리는 기질지성, 이는 본연지성, 그 다음에 기는 기질지성이 되는데 기라에서 나올 때의 기는 청과 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에 순수한 이에서 성의 본연성이 잘 보존된 상태에서 나올 때 우리는 그것을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에는 인의예지가 있죠. 인의예지. 그래서 인의예지 그것을 우리는 사덕이라고도 말하고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마음으로 인의예지라는 성이 알맹이가 마음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마음을 말하는데 그 심인데 이는 어떻게 나오냐? 측은지심.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타나죠. 의는 어떻게 나느냐? 수오지심. 수, 부끄러울 수, 미워할 오.
그래서 이 수호지심은 얘는 사양지심, 지는 12지심. 그래서 심이 나타나는데 성의 인의 예지가 이 심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치근, 사양, 수호, 시비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본체를 체라고 놓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의 작용을 용이라고 놔서 용은 바로 욕이나 칠정은 욕이 되고 그 다음에 사단은 바로 그 치근, 사양, 수호, 시비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겠습니다. 그 마음가짐의 순수한 그 성의 원리를 따라서 본성의 원리를 따라서 그것을 잘 보존해서 자기 속에 아주 오롯하게 알맹이를 잘 꽃피우면은 그것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에 또 보면은 이제 인이예지가 있는데요. 인이예지를 하늘의 원리인 천간, 지지 이런 것과 매치시켜 갖고 천간에는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지지에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 12개. 그래서 십간 12지라고 말하고 그 십간 12지의 원리를 가지고 또 인간의 운명을 따지면 그것을 명리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개가 있는데요. 8개는 보면은 목에는 진과 손이 들어가고 화에는 니가 들어가고 토에는 간과 곤이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나누는데 태극기에는 뭐가 들어가죠? 건곤, 감, 리. 건곤, 감리 네 가지만 들어갑니다. 그 중에 감은 감이라는 글자를 세워보면은 가운데 양이 있고 양쪽에 음이 있습니다. 양쪽에. 그러면 그것을 세워서 글자를 쓰면 그것이 물 숫자가 되죠. 그래서 감이라는 것은 물이고요. 물은 음일까요? 아닐까요? 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는 리라고 하는데 가운데 음이 있고 양쪽에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을 보면은요, 불 가운데 뜨거운 데보다 바깥쪽이 더 뜨겁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이 양이고 가운데가 안쪽이 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제 우리 문화의 어떤 상징 구조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양 문화 또는 유교 문화와 음양오행 사상과 주역과 이런 것들이 다 믹서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우리 조선시대의 유교가 불교 국가에서 유교 국가로 전환되면서 유교적인 모든 논리와 상징을 가지고 문화를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정도전이 우리 사대문을 만들고 경복궁을 건축하고 하면서 거기에 명칭을 붙입니다. 사대문, 동대문, 옴을 이루죠. 동대문을 흥인지문이라고 말합니다. 흥인, 인이죠. 남대문, 숭예문입니다. 예죠. 서대문, 돈의문, 두터울 돈자, 돈의문. 북대문, 위치상으로 볼 때는 숙정문입니다만요. 정이라는 것은 바를 정자지만 음기가 몰려서 거기에서 딱 멈추는 것이 숙정입니다. 그런데 그 숙정이라는 거는 문을 실제적으로 열고 닫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중에 거기에 북쪽으로 임진왜란 이후에 숙종 때 북한산성을 쌓고 북한산성과 18.2km의 서울 도성 사이를 잇는 탕춘대 성이라는 걸 쌓고 그 탕춘대 성 중간에 홍지문이라는 성을 쌓습니다. 홍지문. 이 홍지문을 만들다 보니까 홍지문이 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대문 인, 서대문 의, 남대문 예, 북대문 지. 그래서 인이 예지. 가운데는 무슨 문이죠? 가운데는 무슨 문이 필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문입니다. 하늘을 여는 문이죠. 하늘을 여는 문. 그래서 아침 그 하늘 여는 문 무슨 문? 신자죠. 보신각입니다. 보신각종을 칩니다. 몇 번? 33번입니다. 33번을 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그 카테고리, 범주를 33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 번 칠 때마다 문이 하나씩 열리는 거죠. 그러면 저녁 때는 문을 닫기 위해서 33번을 쳐서 문을 닫을까요? 아닙니다. 저녁 때는 별자리 문을 엽니다. 그래서 28숙. 그래서 28번을 칩니다. 그 종소리를 듣고 사대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겁니다. 그런 원리가 바로 중앙에 있는 보신각이 마치 우리의 토와 마찬가지로 목화토금수에서 토가 중심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중심의 원리에
의거해서 다른 것들은 모두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한글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글은 14세기에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자를 발음기호로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우리의 원래 문자가 은나라 때, 상나라죠. 상나라 때 갑골문을 만들어서 쓰던 우리 민족이 그 주나라를 피해서 도망와 갖고 우리가 정착됐는데 그 사람들이 고구려, 만주, 또 신라, 백제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고로 다 문자를 전부 한자로 썼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힘이 강해지고 중국이 하나의 제국을 이루고 우리가 어떤 복속된 국가처럼 이렇게 있다 보니까 왕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대로 한자를 쓰면서 우리 문자로 문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종대왕 때 이 중국과 한국과 일본과 이런 서로 같은 문자를 쓰고 있지만 발음이 많이 틀려졌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보면 지방마다 발음도 틀리고 어떤 명사도 틀린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아. 나라의 말이 중국의 발음과 틀리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에 우리가 이제 한글을 만들어서 발음 기호를 함으로 말미암아 국제적인 발음의 어떤 그 하나의 원칙을 정립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다가 만들어 놓은 것이 한글입니다. 한글은 원리는 간단합니다. 모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지인 삼재에 의해서 천은 점이고요. 지는 의고요. 평평하니까. 이는 서 있기 때문에 이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모든 모음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모음을 발견한 것은요. 서양에서도 19세기에 들어와서 모음을 발견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14세기에 모음을 발견한 겁니다. 서양 애들은 그래서 모음을 발견을 늦게 했기 때문에 알파벳에 보면은 A가 있고 한참 가다가 E가 있고 그 다음에 I가 있고 U가 있고 뭐 이런 것입니다. 아에 이오우 아에 이오우 이 모음은 5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5가지가 바로 그런 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더 압축시켜서 천지인 3점과 의와 이로 나눴어요. 그 점이 의에 어디에 붙느냐 이런 것들. 자, 우리 인체와 관련을 진다면요. 인체와 관련된다면은 자, 횡격막 위쪽으로 나는 것이 횡격막이 의고요. 횡격막 위쪽이 오입니다. 횡격막 아래쪽이 우입니다. 또 몸통의 가운데다가 쭉 선을 박으면은 그것이 이고요. 이가 바깥쪽으로 나면 아가 됩니다. 양성모음. 안으로 들어가면 어가 되죠. 그러니까 아, 에 혹은 어죠. 아, 어, 그 다음에 이, 오, 우. 바로 입에 부딪지 않고 에미로서 근본적으로서 모음으로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 나는 소리가 결과적으로는 홀소리라고 말하고 이 홀소리의 원리가 서양에서는 아에이오우라고 하는 5가지로다가 냈고 일본 사람도 아에이오죠. 아에이오, 가게기고고, 사세시소소, 마메미모모. 그 5가지 모음을 자음과 매치시켜 갖고서 짬뽕을 시켜서 만든 것이 일본 글자죠. 거기다가 글자는 한자에 쪽을 따 갖고서 부분을 따서 만든 것이 바로 한자가 갖고 있는 그 일본 말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모음을 점과 의와 이 천지인 3가지를 놓고 그 발음은 바로 횡격막의 위냐 아래냐 또 가운데 배심을 뚫고서 거기서 바깥으로 오느냐 안으로 들어가냐 이것에 따라서 아와 어가 되고 오와 우가 된다. 자, 그러면 자음은 뭐냐? 자음은 입안에 부딪히는 소리입니다. 닿는 소리입니다. 닿는 소리이기 때문에 닷소리가 되겠습니다. 자음은 어머니가 없으면 자음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모음의 힘을 받고 자음이 나는데 입안에서 자음이 부딪히는 것은 5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목구멍이죠. 동그라미죠. 그 목구멍 소리가 입천장을 치고 갑니다. 입천장. 입천장이 구개라 그럽니다. 입구자, 덮개거자, 덮개개자, 입구. 경구개, 연구개. 그 기역 모양이죠. 기역 소리. 또 혀가 있습니다. 혀소리. 니은이죠. 기역과 니은이 합쳐져서 입술로 모아지면 미음이 됩니다. 미음, 입술 소리죠. 그 사이에 사이 소리가 되는데요. 치음, 이 소리가 있어요. 이. 그래서 치음이 가운데 있습니다. 사이야. 모든 것의 사이, 생성시키고 솟아나고 사이로 치고 들어가는 이 소리들이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오장에서 목화토금수에서 오행에서 어떻게 소리가 나느냐 하는 부분들을 따지는 것이 바로 한글의 과학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가는 기역소리를 만듭니다. 그럼 이 가장 원초적인 소리는 목구멍 소리인데 목구멍 소리는 위장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위. 그 다음에 사이 소리는 폐장에서 납니다. 쇠소리죠. 쇠소리. 시옷소리. 그래서 폐가 나쁘신 분들은 쨍쨍쨍쨍 이런 소리가 납니다. 쇠 부딪히는 소리가 나죠. 간이 좋으신 분들은 나무 소리처럼 둔탁하면서도 부드럽습니다. 입술 소리는 뭘까요? 입술 소리는 가장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소리입니다. 바로 신장에서 올라오는 소리입니다. 신장에서. 그래서 그리고 제일 많이 움직이는 혓소리는 뭘까요? 바로 혓소리가 바로 이 심장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심장. 그래서 심장병이 있거나 뇌졸중이 있거나 뭐 뇌출혈이 있거나 뭐 어떤 이런 그 순환기계통의 병이 있으면은 먼저 혀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구안화사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심장 질환과 관련되는데 그 5가지 소리가 우리의 오장과 관련되고 오행과 관련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잠깐 그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계절, 또 방위, 또 색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 자연의 어떤 것을 5가지 상징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시대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도 그 상징, 오행의 상징 원리에 의해서 바로 오행의 상징 원리는 주자학이고요. 주자학의 시조는 태극도설이죠. 태극도설은 북송 때 주렴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자학의 기본적인 세계관의 형성의 상징적인 구조가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이 되고요. 목화토금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청적, 그 다음에 흑백 이렇게 해서 사방으로 나눠지고요. 그것이 인의예지로 나눠지고요. 인간으로 들어와서는 그 공상각치우라는 소리라든가 또 오장, 간신비패신이라든가 이런 그 인체와 관련되는 소리가 되고요. 또 그것이 우리 세계적인 언어, 참 그 우리 한글의 창제 원리에도 바로 나와요. 이게는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에 바로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오행 원리에 의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이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밝혀지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오행 원리에 의해서 우선 서양에서는 아에, 이, 오, 우라고 하는 5가지의 모음을 발견했는데 한국은 그것보다 600년 앞서서 조선시대 때 이미 천지인 3제의 원리에서 모음을 발견했고 그 원리를 규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입안에는 오행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인을 빼면은 바로 음양이 되겠고요. 천지는 양음이죠. 그리고 오행은 입속에 나는 그 발음을 낼 수 있는 발음의 부분이거나 발음의 모양이거나 이걸 따서 낸 겁니다. 그래서 기역 소리는 기역, 키역, 쌍기역이 되고요. 니은 소리는 혓소리, 니은, 되돌아가면 디을, 리을.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그 발음의 그 특징 부분들이 의태어인데요. 의태어 의상어들이 바로 혓소리입니다. 혀. 네. 혀를 제일 많이 돌린 사람들은 바로 심장이 좋은 사람들이고요. 심장이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정열적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정열적이고 급하고 또 한마디로 정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바로 이런 심장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잘 살리고 부정적인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감쇄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글은 한자라는 문자를 한글은 어떻게 바꿨느냐? 그 그냥 별도의 따로국밥이 아니라 한자의 어떤 원리와 구조와 그 이미지를 한글에 그냥 덧붙였기 때문에 한글은 사실 한자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역이라는 글자는 우리 입속에서 가장 높은 곳에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높은 입천장을 치니까. 그러면 그 한글이든 한자어든 간에 입천장을 치는 소리, 기역 소리가 나면은 굉장히 높고 형이상학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대, 그리움, 끝, God, grace 이런 말들이 전부 동서양을 방문하고 입천장을 두드리는 소리가 됩니다. 가장 원초적인 소리는 목구멍 소리죠. 그리고 목구멍 소리에서 그 입술 소리까지 이어지는 것이 알파자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이 목구멍 소리에서 출발해서 입술 소리까지 내면은 아이들이 말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응애 이응 소리만 내다가 그 다음에는 이응과 입술 소리면서 엄마를 내죠. 예. 그 엄마를 부르면은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자기가 구체적으로 미음, 명사를 만듭니다. 미음 소리를 낼 수 있으면은 명사를 사고할 수 있는 거죠. 명사. 그러면 맘마를 얘기하죠. 맘마. 예. 맘마를 얘기할 수 있으면 머릿속에 맘마를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미음이라는 건 단순한 발음 기호가 아니라 거기에 상형 문자처럼 뜻글자처럼 거기에 소리 글자로서의 의미는 뜻글자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로다가 오늘의 어떤 얘기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의 모든 유교 문화,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문화재, 또 어떤 상징적인 어떤 명패, 또 한글, 뭐 이 모두가 다 음양 오행 사상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세계적인 문자, 가장 과학적이고 또 서양보다 600년이나 빨리 이 모음의 가장 골격을 발견해낸 이 문자 체계의 이 위대한 문자, 이것도 결국은 음양 오행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정리하고자 합니다.